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대대적인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휴가를 지원하는 데 600억 원을 투입하고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는 5월부터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 회복이 본격화됩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본격 시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미 반도체 보조금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이어 디즈니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대대적인 감원에 나섰습니다. 메타버스의 대중화가 늦어지면서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것들이 늘고 메타버스를 떠난 인재들은 인공지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수출 확대에 주력해온 정부가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외쳤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내 관광 산업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세는 탄력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는 다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접 고객들이 찾아와야 하는 관광과 숙박, 골목 상권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소비 촉진 전략은 이 같은 취약 분야를 붐업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늘리는 한편 전통시장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또 골목 상권,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의 안정이라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3만 원짜리 숙박 쿠폰을 주고 여행비 10만 원을 준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인데 당장 사람들이 이걸 들고 실제로 여행을 갈지는 의문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높아진 이자 부담에 씀씀이를 줄이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3만 원 숙박 할인, 놀이시설 만원 쿠폰, KTX 50% 할인. 정부가 가라앉은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며 내놓은 카드들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되살리겠다는 건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는 10만 원의 여행비까지 직접 지원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혜택이 국내 관광 유통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 행사, 130개 이상의 테마별 지역 축제도 엽니다. 4월부터 8차례의 K-팝 콘서트를 포함 글로벌 영화제, 박람회 등 50여 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패션, 가전 등 전방위적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고금리, 고물가에 쓰던 곳도 줄이판인데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가고 물건을 사라는 것인지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5분위 소득자들 상위 20%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하위 한 40% 정도의 소득자들은 지금 생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좀 크게 나타날 수 없죠. 소득 계층에 따른 어떤 타겟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새로운 건 일본과 미국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 국가의 전자여행 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건데 이마저도 국내 소비 규모의 2% 남짓한
방한 외국인 대상 대책으로 기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중국 항공편은 늘리고 무비자 환승도 재개하겠다지만 정부는 당장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늘지 전망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퍼질 수 있도록 취약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3중고의 소상공인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응급처방의 부재는 아쉽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정부는 내수 붐업을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을 위해 현금 살포를 막겠다던 정부가 대규모 소비 쿠폰을 나눠주며 효과 없이 나라 돈을 낭비하고 물가만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을 관광산업으로 정한 것에 대해 여행업계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대부분 단기 처방 위주로 짜여져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투입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여행업계는 환영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0.001%에 불과한 투자지만 정부가 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실상의 비자로 불만을 키웠던 KETA 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쉽도록 비자 제도를 일부 손보면서 관광객 증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24년 한국 방문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KETL은 없던 걸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갖고 있었다고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서 이번에 해결을 해주면 저희는 환영할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업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침체된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기대했는데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재탕이 많다는 겁니다. 쿠폰을 풀고 세일 행사를 여는 것은 이미 전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았던 대책입니다. 대규모 이벤트와 지역 축제 등 내수 붐업 패키지도 대부분 민간이나 지자체 등이 이미 준비하고 있던 행사나 사업을 전국적으로 묶어서 발표한 정도입니다. 국내 휴가비 지원 사업은 예전보다 액수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재정 투입만으로는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 관광 정책에 한계가 있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한계가 있어요. 지역 프로그램을 더 새롭게 육성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지원들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총리 주재 관광진흥 강요회의를 매년 2회씩 열어왔습니다. 모든 부처 강요들이 모여 관광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간밤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로 재고 안정화가 지연되면서 3분기 전망 또한 밝지 않다는 점에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잠깐 쉬어가나 했던 2차 전지주 오늘 다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3월에는 코스피가 좀 가다서다만 반복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면 이제 4월입니다. 4월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수로 보면 3월 첫 거래일과 현 시점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증권가에선 다음 달에도 코스피가 2200에서 2500선에 머무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각 증권사가 제시한 4월 코스피 밴드입니다. 상단은 2,500선, 하단은 2,200에서 2,300선에 몰려 있는데요. 4월에는 FOMC 정례회의가 없고 또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은 미국 은행권 위기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감을 가져간 채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달 초중반까지는 증시가 부진하다가 중순부터는 중국 실무 지표와 또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에 상승 반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사실 뭐 다음 달에도 이제 박스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증권가에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한 업종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반도체주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내달 관심을 가져볼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네이버와 셀트리온, FNF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제 TA항공, 제주항공을 콕 집어주셨는데 오늘 마침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언급했던 TA항공과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 위주로 상승세가 이렇게 두드러졌습니다.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주위만 보더라도 최근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일본 여행의 재개가 항공 운임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국제선 운임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월 초 기준 저비용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권 평균 예약률은 90%를 웃돌 정도로 이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의 1분기 실적 전망 한번 살펴보자면 TA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대한항공은 약 39%가량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가만 안 오른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 곧 여름 성수기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요. 2분기에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CC의 경우에는 1분기가 피크라면 대한항공은 3분기 여름 성수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항공주의 투자 방향을 LCC에서 대한항공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LB인베스트먼트가 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형 새내기 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 장중에 이 박기호 대표가 저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선 66%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박기호 대표와 만나 이야기 나눠봤는데 투자 성과와 추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 내일은 GI 이노베이션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 GI 이노베이션, 공모가가 희망밴드 하단으로 결정됐고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이 60%에 달한다는 점, 또 이중 절반가량의 장외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오버행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SK증권은 GI 이노베이션에 대해 올해 주요 파이프라인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장외에서 공모가가 훨씬 높은 3에서 5만 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오버행 우려는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은행 리스크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금리 향방을 두고 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요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거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인데요. 먼저 블랙록 경고를 보기 전에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의 주장, 그러니까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 전망부터 봐야 하겠습니다.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깊은 침체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준이 그때 가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2번 정도 인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요. 함께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핑계를 대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이거 실수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글로벌 1등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수석 투자 전략가인 웨일리가 전면
반박에 나선 것이죠. 예.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서신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과거의 틀이다. 오래된 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오히려 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없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심한 신용 경색과 또 경제 불황도 더 깊어야지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오히려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추후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블랙록은 연초부터 줄기차게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이에 네. 반해서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채권 왕과 운용 그러네요. 퀸이 붙은 것인데요. 어떻게 누가 웃게 될지 끝에는 웃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정말 팽팽한 모습인데 파월 의장은 또 여기에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못 받고 있고 시장 예측도 쉽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나 경계감은 또 필요해 보이는 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업 얘기 하나 들어볼 텐데 메타버스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디즈니입니다. 메타버스 전략부서 출범시킨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1년 만에 부서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주부터 2달에 걸쳐서 7,000명 규모로 예상되는 구조조정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타버스 직원인 약 50여 명 전부를 내보낸다고 알려졌는데요. 메타버스 부문을 이끌었던 마이크 화이트 부서장 역시 일단은 보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해 2월이었죠. 디즈니 자사의 이 방대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등을 메타버스와 결합하겠다 이런 목표와 함께 메타버스 부서 출범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야말로 메타버스 끝판왕이 나왔다 이런 기대가 나왔었는데요. 명실상부한 이 IP 왕국인 만큼 이 디즈니와 마블 그리고 픽사 IP로 가득한 메타버스를 내놓고 뭐 미키마우스 NFT 또 디즈니랜드 메타버스, 판타지 스포츠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스트리밍이 결합된 서비스 등을 내놓겠다는 여러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 비전을 구현해내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예, 사실 기대가 됐던 부분은 많았는데 좀 아쉬운 결과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메타죠. 사명까지 네. 바꾼 메타도 관련 부서를 축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메타버스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주된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사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끌겠다고 했던 메타마저 전담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앞서 이달 중순에 10,000명 규모의 감원 계획 발표했었죠. 지난해 11,000명 감원하고서 더 이상 해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저커버그의 메시지가 좀 무색하게 또다시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 메타버스 사업은 수십억 원의 손실만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얼리티 랩스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42억 8천만 달러고 지난 한 해 전체로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서만 총 누적 손실 13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메타버스에 쓰이는 VR 헤드셋 역시 부진한데요.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였던 메타 퀘스트 프로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출시 반년도 되지 않아서 가격을 한 3분의 1로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VR 헤드셋으로 즐길 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마니아층을 제외하면 좀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월가에서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전환이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구조조정을 오히려 반기고 있는데요. 기술주 분석으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Zuckerberg, for the first time in years, is doing a great job. And ultimately, that name change probably came even a bit too early because they're really pulling back from that metaverse strategy, going back to traditional Facebook. And I think that's really what investors want to see. Efficiency is the key. 네, 메타버스 부문을 비롯한 메타의 구조조정 그리고 비용 절감 전략이 발표된 뒤 월가에서는 메타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복수의 IB가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40에서 250달러대로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 주가 대비 25%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메타버스 자체의 어떤 신뢰도보다는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또 즐길 만한 환경 구축이 안 돼 있고 또 경기 침체 상황인 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던
어떤 투자를 좀 줄이는 측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디즈니랑 메타 외에도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랑 뭐 VR 관련 부서를 좀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이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조정 대상의 VR 사업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부서를 포함했고요. 이달 초에는 VR 플랫폼인 알트스페이스 VR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에 좀 관심을 쏟고 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B2B 대표 상품 메시를 플랫폼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AR, VR이 기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고 현실과 같은 이 차세대 몰입형 메타버스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애플의 글래스 아니겠습니까? 그쵸. 글래스 형태의 MR 기기죠. 이 오는 6월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되고 또 이르면 연말에 판매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애플의 MR 기기가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상되는 가격이 $3,000거든요. 비싸네요. 아무래도 대중적 인기를 처음부터 끌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빅테크들이 연이어 실패를 경험한 메타버스에서 애플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고요. 한편 메타버스 시장 확대 분수령은 저가 VR 기기가 출시가 예상되는 2025년 이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월가에서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올해 나오는 보고서들은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점도 유의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본격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솔직한 속내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십 조를 투자해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단돈 몇 센트에 팔리는 딜레마에 빠져 비록 생산과 투자는 줄였지만 기술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주총 현장에서 직접 또 취재를 하셨는데 박정호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요? 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이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주주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이 박 부회장은 1년에 20조 원 넘는 투자를 하고 6개월 동안 600개가 넘는 공정이 투입돼 나온 제품이 센트에 팔리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을 막는 방법을 찾는 데 대해 경영진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20조 원 가까운 설비 투자를 하고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이 답답함을 토로한 건데요. 실제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1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올해는 예상 영업 적자가 10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저평가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단적인 예로 SK하이닉스의 핵심 고객사의 GPU는 개당 $10,000, 우리 돈 1,300만 원에 팔리는 반면 GPU에 탑재되는 하이닉스 드램 가격은 $200, 26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박정호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 간 치열한 경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이닉스를 포함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가 3곳에 불과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한 나머지 너무 자주 공급 과잉이 발생하거나 공급 부족이 생긴다는 겁니다.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이제 올해 투자를 절반이나 줄인 SK하이닉스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주 질문도 있었다는데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기존 설비 투자는 줄이더라도 이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호 대표는 올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 HBM3A나 HBM4 등 차세대 제품을 개발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HBM은 DDR4나 DDR5 등 디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성능을 높인 제품을 말합니다. 기존 설비에 투자하는 비용을 지난해보다 50% 줄이는 대신
신기술 개발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초거대 AI 챗 GPT 상용화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속 고용량 메모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박 대표는 챗 GPT 서비스의 하이닉스의 HBM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수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찾아와 구매할 정도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인텔의 DDR5 기반 신규 CPU 출시를 계기로 DDR5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올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상반기보다 10%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난감해진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고민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박정우 부회장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일단 계획대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패키징은 메모리 반도체를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공정인데 주된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가 주로 미국 회사이다 보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다만 공장 설립과 별개로 미국 정부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신청은 더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업의 수익성 지표뿐 아니라 수율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민감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부회장은 오는 10월 만료되는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와 관련해서는 1년 유예를 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반도체가 사라진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역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일 겁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직원들 평균 임금은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었고 사장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임원도 등장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보통 이제 사장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임원, 이건 뭐 증권사에서나 있는 일인데 이게 배터리도 제조업인데 좀 특이합니다. 네, 일단 제가 국내 배터리 1위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표이사 부회장인 권영수, 밑으로 김명환 사장이 있죠. 지난해 권영수 부회장이 가장 많은 19억 6,800만 원을 받았고 김명환 사장이 10억 8,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요. 변경석 전무가 이보다 높은 12억 8,9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 특히 증권사는 수익에 따른 기여도로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제조업에서는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특이한 사례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변경석 전무가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변 전무의 직책은 CDO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디지털 책임자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모든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초 변 CDO를 영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미국 유력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출신인 변 CDO는 엔비디아에서 5명에 불과한 핵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차, 또 산업용 인공지능, 클라우드 AI 등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을 이끈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높은 급여만큼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 변경석 전무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인데 이 배터리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네, 원래 LG에너지솔루션에는 CDO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변 CDO를 영입하면서 신설한 건데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 때문입니다. 권영수 부회장이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올해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꼽은 바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이 핵심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획부터 생산, 검사까지 하는 고도화된 공장을 말하는데요.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한 만큼 화재 위험을 차단하고요. 또 불량률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고 자산은 수율에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타사 대비 높은데 바로 이 수율을 결정짓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AI의 힘을 빌려서 공장 가동률과 수율을 더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핵심 역할을 CDO가 맡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신규 채용도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수율 때문이군요. 이제 전 세계 공장을 짓고 있으니 뭔가 이제 표준화된 수율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이 스마트 팩토리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강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수익성이 높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에 비해서 크게 떨어집니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수율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배터리 공장은 똑같은 생산 라인을 깔아도 근무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율이 들쭉날쭉한데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해외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현지 인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여기에 대규모 투자, 즉 천문학적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되는데요. 수율이 떨어진다면 자칫 회사 전체의 수익성 악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권영수 부회장은 2021년 GM의 볼트 EV 배터리가 리콜됐던 당시 LG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의 고객은 글로벌 완성차입니다. 이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당시 1조 4천억 원가량의 리콜 비용을 부담했던 만큼 품질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수율 문제는 이제 후바이 주자인 SK온이 좀 더 급한 것 같은데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네, SK온도 최근에 CDO 직책을 신설하고 이강원 SK텔레콤 클라우드 기술 담당을 영입했는데요. 후발 주자인 SK온은 상대적으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삼성 SDI 역시 천안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 중인데 글로벌 생산 기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배터리 3사 모두 북미나 유럽 등으로 거점을 확대하는 만큼 스마트 팩토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더 절실한 이유는 시장 성장세에 맞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해외 진출이 본격화하는 올해부터 인력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과의 산학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증설에 따라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어문학 인재까지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죠. 해외 업체들까지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한국 인재를 영입하다 보니 이에 맞춰 배터리 3사 연봉 수준도 지난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1인 평균 급여액이 1억 7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삼성 SDI는 전년 대비 5.5%, LG에너지솔루션은 10%가량 연봉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적자였던 SK온은 성과급을 주지 못하자 직원 이탈을 우려해서 거액의 격려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좋아요. 해마다 하는 일이었는데 그동안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 하게 되니까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찍 왔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정지구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상은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총부터 오늘 기자 간담회까지 공식 석상에 연이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서정진 회장 결연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기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던데 셀트리온 그룹이 처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적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회사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 이제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지만 매출은 역대 최대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이 과정에서 오늘 자신의 리더십이 이제 그룹에 도움이 될 것이란 건데요. 관련해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올해로 종료되지 않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위기 옆면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오너가 책임감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복귀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책임감이 막중한 또 상황일 텐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을까요? 네, 이제 신약 개발, 신시장 개척,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을 이제 위기 극복의 주요 키워드로 이제 내세웠는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신약 개발의 경우 이제 바이오시밀러 선두주자이면서 오리지널 신약 개발 기업으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게 서 회장의 이제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중항체 신약 6개 등 총 10개의 신약이 임상에 들어가는데 가장 단계가 앞서 있는 신약이 이제 램시마 SC에 대해선 오는 이제 10월 미국 신약 허가를 거쳐 연내 약가 등재 절차를 이제 마무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는 6월까지 메신저 리보엑산, mRNA 이제 플랫폼을 비롯해 이중항체, 먹는 항체 의약품 등 이제 내년부터 6개 플랫폼을 통해 이제 개시하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매출 60%, 신약 매출 40%로 이제 비중을 맞춘다는 보관입니다. 신약 개발과 함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의약 외품 시장 진출을 이제 공식 선언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우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한 연구소 구축과 함께 필요시 관련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의약 외품 시장의 경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제 급성장한 가운데 글로벌 판매망 구축을 앞세워 해당 시장에서 매출과 이익 증대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신약 개발 그리고 신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위기 극복 키워드 M&A입니다. 아마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가장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서 회장 발언을 보면은 글로벌 기업 M&A를 고려할 계획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계획이 발표된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을 보고 있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예. 서 회장은 이제 현재 셀트리온은 이제 지난해부터 인수합병을 준비했고 현재 잉여 현금과 사재 출연 등을 통해 이제 4에서 5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셀트리온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전후방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국내 등 이제 여러 회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이후엔 이제 10여 개사로 압축하고 3분기부터는 이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미 서 회장이 눈독을 들인 대상이 이제 미국의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 회사인 이제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이제 바이오파마 솔루션 사업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미 셀트리온은 이제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이제 램시마의 생산을 박스터에 맡긴 만큼 이제 시너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인수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스터 외에 이제 서 회장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고려 중인데 국내보다는 이제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전략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매출 25% 성장, 내후년엔 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제 서 회장의 판단입니다. 예, 올해 상반기 지나면 한 10개 회사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부분이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이제 3사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검토를 했고 이미 준비는 다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이 관건인데요. 이제 금융시장만 이제 안정이 된다면 특정 시점인 이제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이제 네. 4개월 이내에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현재 국내외 주관사 선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소식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청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좀 추가 옮겨진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셀트리온은 이제 중국에 이제 4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는 오히려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이제 시사했는데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자국 내 바이오 제품 이제 제조 생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시행을 예고한 만큼 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이제 미국 행정부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서 회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4공장을 미국의 한 절반 정도, 한국에서 필요하면 4공장의 절반은 한국에 지을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게 결정이 된다고 치면 미국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제시한 위기 극복 전략들 좀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전략들이 사실 실제 주주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전략들인지 지금 사실 분위기가 많이 또 경직돼 있는 상황이라서 전문가들 분석은 어떨까요? 네, 이제 실제 주주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당장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신약 개발, 새로운 시장 진출, 인수합병 등 이제 회사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제 성장하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실제 내년에 임상에 들어가는 10개의 파이프라인의 경우도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 이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조금 더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뭐 긍정적이죠. 근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거는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나온 게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어서요. 네, 이제 결국 서정진 의장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에 이어 이제 오늘도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모두 하락한 것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이란 진단입니다. 예, 일단 제시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좀 실행될 수 있을지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안에 공매도 전면 허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사라진다면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증권업계 내부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160개 글로벌 회사로 구성된 아시아 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가 전면 해제되기 이전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후 증시가 회복하면서 2021년 5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해줬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공매도가 전면 허용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혁을 먼저 한 다음에 기울어지는 동장을 좀 평평하게 한 다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됩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금융당국에서 먼저 마련한 다음에 공매도 전면 재개가 답이라고 봅니다. 각종 투자 관련 게시판에는 이 원장의 발언에 격앙된 개인 투자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로봇주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은행 파산 등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외국인의 집중적인 공매도로 상승 여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여전히 불안한 장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반발 속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택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금 한 돈 가격이 35만 원을 넘었는데 당분간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트라이온스당 현재 1,969달러 수준, 지난해 9월 킹달러 여파로 1,64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CMC 마켓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경우 금 가격이 2,6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금은 이게 보유하는 동안에 따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 같은 게 떨어지는 상품이 아닌 거잖아요. 금은 이 실질금리의 영향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회비용 적어지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오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달러 가치와 실질 금리의 반대로 움직이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만큼 달러 약세, 실질 금리 하락이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기 시세 차익보단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을 너무 짧게 보진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에서 20% 정도 이제 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 시점도 나쁘진 않지만 대신 실물 매입이나 금통장, 금펀드, ETF보다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통장을 비롯한 대부분은 15.4% 배당 소득세, 1% 내외 수수료 등이 붙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 수익이 나도 본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을 이용하면 증권사 거래 수수료 0.3% 내외만 부담하면 돼 금값 상승분을 최대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이제 주식 투자 영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원하는 종목으로 구성된 ETF를 직접 만들어 투자하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유 기자입니다. 높아진 증시 변동성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AI를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키워드에 맞는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추천해주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섹터들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좋은 투자안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AI를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5년 새 150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로보 어드바이저는 코스피와 국내 주식형 펀드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금융투자업계는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셋플러스 회자회사 알파브릿지는 자사의 AI 대화 어플 탱고픽에서 챗GPT를 활용한 다이렉트 인덱싱 러닝메이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으로 구성된 개별 지수를 직접 만들어 투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재무 정보라든가 시세 정보, 그리고 뉴스나 공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비정형 데이터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데이터화되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실제로 이 종목이 가치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가격적으로 과열돼 있거나 공포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닌지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좀 더 가격적으로 매력 있고 가치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리밸런싱. AI는 투자자의 작은 변동이나 종목 편입 편출이 발생하면 갱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 투자를 이어갑니다. 실제로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러닝메이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과 개인 투자자 직접 매매 수익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한동안 관심이 멀어졌던 로보 어드바이저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AI를 활용한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출시했고 KB자산운용도 다음 달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정보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종목 선택이라든지 비중 조절을 개인이 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다이렉트 인덱싱은 개인이 원하는 투자 목표, 그리고 투자 방법론을 그대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원하는 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AI 혁명이 투자 영역에서도 조금씩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리 2호기가 다음 달 8일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 정지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운영 허가가 만료된 후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3, 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절차 개시가 늦어지면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 외에도 3호기와 4호기 등 다른 원전도 가동 중지가 확실시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픈 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출시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로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기술의 수준과 속도에서 밀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니란 점과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규제가 많다는 점도 국내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주도의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이 끝나면 판을 뒤집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